자, 이제 세부적인 주장은 진짜 초스피드로. 아, 이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잘못했었고, 서경덕 선생뿐만 아니라, 저도 보니까 이 강의를 지난번에 사진에 저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실수입니다. 근데 실수한 거 잘못했죠. 그리고 그건 지적한 거는 우리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학자들이 실수 많이 해요. 뉴라이트 그 책에도 실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로 예컨대 이영훈 선생님도 이제 쓰다 보면 더군다나 강연한 걸 말로 옮기다 보면은 그 논문 쓰는 거랑 달라서 실수가 더 많이 나와요. 예컨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매장 문화, 그 풍수지리 얘기하면서 매장 문화를 설명하다가 우리 강연하다가 그런 실수 많이 해요. 심지어는 나경원도 우리 일본이 하잖아요. 근데 뭐 그게 그걸로 우리가 낄낄대고 이제 웃고 넘어가는 거지. 그걸 나경원 의원의 뭐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오버하고 실수했어요. 그거 바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 인정하고 앞으로 실수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됐으면 그건 바로 잡아주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데 가령 이용호 선생님 그 책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요. 우리나라에 유교 때문에 매장 문화를 한다. 그 다음에 뭐 풍수지리 소멸독 얘기하면서 하다가 유교가 들어오면서 매장이 시작됐다 하는데 그건 아니죠.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는 게 옛날부터 묻었지. 유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묻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뭐 너무 역사를 모르는 거고 뭐 그렇게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이거 하나 갖고 이제 그 앞에 걸 다 깔아뭉개려고 그래. 그건 아니죠. 심지어는 뭐 강제징용 노동자 사형에 여기 갈비뼈 나온 게 이 사람밖에 없어요. 작가가 아니라는데도 이거 갖고 베꼈다. 뭐 이제 이러면서 깔아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 이제 강제연행에 대해서 비판은 우리 이제 이철우 선생이 한 거. 이철우 선생이 바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의 필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에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썼는데, 저하고도 이제 친한 사이인데, 얘가 이혜영 선생의 증손자예요. 그 증손자인데, 이번에, 그러니까, 점잖아서, 이렇게 함부로 논쟁이 잘 안 끼어듭니다. 굉장히 신중해요. 신중하고 점잖은 분인데, 이번에 아주 세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두 가지를 지적했죠. 종족이란 부분. 그러니까 국제법에서 민족문제, 국정문제 지적하니까, 아니, 종족이라는 게 영어 표현에서 에스니시티인데, 그거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종족주의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트라이벌리즘, 부족주의라는 걸로 썼는데, 부족주의라는 건 상위의 공동체가 있을 때, 그때 쓰는 개념인데, 그 한국과 일본을 묶어주는 공동체가 있느냐, 내선일체 주장하는 거냐, 그게 없는데 어떻게 반일 부족주의라고 쓰느냐, 반일 종족주의라는 말을 어떻게 쓰느냐, 이건 세계학계에다 내릴 때 창피한 얘기다. 그거 하나 하고, 이철우 선생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더 중요한 지적이 뭐냐면은 이 인신매매죠. 국제학계에서 강제성이라는 부분이, 이쪽에서는 뭐냐면은 위안부도 그렇고, 강제연행 부분도 그렇고, 총칼로, 군인이 와서 총칼로 끌고 가는 거 없지 않느냐? 그러면 강제가 아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정말 개떡 같은 소리냐. 전 세계 학계에서는, 이 팔레르모 의정서에 의해서 이미 강제성의 개념, 인신매매, 트래피킹이라는, 그러니까 잡아간다는 얘기죠. 잡아간다는 거에 개념이 정해져 있는데,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역사기, 무역행사, 사기, 기만, 권력 남용 등을 통해서 사람을 모집하거나 운송, 인수하는 행위. 관에서 모집이었다, 관할선이었다, 자기 발로 갔으니까 자발성 아니다라는 건 이 국제법에 합의되어 있는 기초 상식을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니냐.
연구를 하고 평가를 하려면 뭔가 그래도 남을 설득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국제학계에서 이렇게 아주 기본 상식으로 되는 걸 무시하고서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더군다나 그러면서도 10만 명은 강제 연행했다라고 인정하거든요. 10만 명이 무슨 저 동네 강아지 몇 마리 있는 숫자예요? 자, 일본 학자조차도 도쿄대 교수도 강제연행이라고 쓰고 있는데 일본인들조차도 강제연행이라고 이거 다 포괄해서 강제연행이라고 모집 관할성까지 하고 있는데 그건 또 독도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중요한 자료들 하는데 일본의 태정관, 우리도 치면은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가 독도 일본 땅 아니야, 울릉도하고 독도 일본 땅 아니야 라고 한 문서가 남아있는데 이런 문서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뭐 독도 얘기는 얘기하면 기니까. 일본군 위안부 얘기는 눈물을 머금고 생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근데 이거는 언제 한번 기회를 누굴 모시든지 제가 모시는 게 번거로우면 제가 직접 하든지 한번 하겠습니다. 이영훈 교수가 말이죠. 이거는 해야겠네. 그 방송에 나가서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나간 게 아닌데 다른 얘기를 하려고 나가는데 마침 이영훈 교수 물어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는데 아니 그 양반 사과했는데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하고 했더니 우리 김경래 기자가 깜짝 놀라더니 이걸 이제 제목으로 뽑았어요. 그러더니 다른 그 사과하는 사진을 찾아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똑같은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사과하지 말든가. 소신이면. 지식인으로서. 소신이면. 그 상처를 드리게 돼서 미안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지만, 그거는 진실입니다. 사과하지 말든가. 유감 표명 정도로 끝나든가. 그러나 진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사과는 하고, 해놓고. 또 그 다음에 지금은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으면, 그건 아니지. 지식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점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의심하는 건 이거예요. 하다 이코라고 일본 극우파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름 탄탄해요. 자료 논리하는데, 이영훈 선생의 주장이 하다의 주장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닌가. 이쪽에서 과연 연구를 제대로 했나 하는 의심이 들고요.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 안병직 선생이 이런 책을 번역해냈어요. 일본군 위안소 관리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찾아서 이제 근데 이게 여기에서 보면은 일본군의 동원이 전시 동원 체제의 위안부의 동원이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또 일본군의 편제의 말단 조직으로 편입돼서 군부대와 같이 이동했다. 이제 그리고 폐업도 어려서 성적 노예 상태에 있었다. 이 책 해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영훈 선생도 이 책을 쓰는데 관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영훈 교수의 후배인 전강수 선생이 지적한 내용입니다. 아니 자기가 출간하는 책에도 이렇게 써놓고서 말이야. 이거는 정치 행위 아니냐. 정치적인 의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결국 준비한 사진 얘기하는데 기억이 없어서 그래요. 아까 증언의 시대 얘기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이제 많은 독자들이 처음 봤다라고 물어보는데 김기옥 선생을 한번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아예 갖고 왔어요. 육군본부에서 나온 3급 비밀이었어요. 지금은 비밀이 이제 해제가 됐지만 6.25 사변 후방전사 인사편이에요. 한국전쟁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육군본부가 펴낸 최초의 전쟁사인데 이 책을 기초로 해서 위안부 제도 있었다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보 진영에서 먼저 논문 쓰고요.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있었다를 먼저 일본 사람들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무슨 감춰져 있었던 걸 반일 종족주의 하는 사람들이 첫 발견한 거 아니에요.
제 강연 옛날 뭐 어디 그 녹화된 거 찾아보시면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 저도 그 혹시 일본군 위안부 얘기하게 될 때면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비판을 뭘 했냐면, 자, 이거예요. 뭐 일본 안 한다고 하고서 다. 자, 이걸 민족 문제로 바라보느냐,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느냐예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하겠습니다만 민족 문제로 바라봐야 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와 규모를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었지만 70% 이상, 아마도 80%쯤은 일본군 위안부의 80%쯤은 조선인이었다. 조선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각지에서 현지에서도 썼지만 조선에서 잡은 게 제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등장한 피해자들도 보면 규모 면에서 조선인이 제일 많은 것 같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80%나 조선인이라는 건 민족 문제가 게재가 된 거죠. 그런데 이걸 민족 문제로만 설명한다면 굉장히 오해가 생겨요. 분명히 얘기해 둡니다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순수 민족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연구에 그런 잔재가 조금씩 아직도 남아있다고 최근에 나온 논문들 읽다 보면은, 논문이나 성명서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한국 학계의 수준은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주류를 갖고 얘기해야지 조그만 흠 남아있는 걸 갖고 얘기하면은 안 되죠. 그게 유명한 허수아비치기 아닙니까? 그냥 이게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이 책에 150페이지에 보면은 150페이지에 아예 이 표가 있습니다. 네, 여기 네. 특수위원회 실적 통계표라고 이게 한자로 써 있어서 이제 이걸 한글로 이제 바꾼 게 이 표예요. 표를 화면에서 봐주시죠. 화면에서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안소는 훨씬 더 많이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 또 전에 듣기로 전방에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동 위안소입니다. 모포부대라고 불렸죠. 담요부대 모포부대라고 불러서 후방에 나오면 불러줘라 하면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최명신 장군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최명신 장군 베트남 문제 전쟁 갖고 이제 나중에는 관계가 악화됐지만 처음에는 한 교수 와 짜증만 사줄게 이렇게 해갖고 여러 번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이것도 여쭤봤더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직접 들은 바도 있고 또 여기 자료도 이제 이렇게 있고 하는데 전방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위안소 4개소, 서울 3곳, 강릉 1곳에서 89명의 위안부가 있는데 그 89명의 위안부가 1년에 몇 명을 상대했냐면 20만 명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왔다 가는 사람을 다 합치니까. 그 20만 명이라는 게 우연이지만 뭐하고 갔냐면 52년도 한국군 숫자가 2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00명도 안 되는 위안부들이 한국군을 한 번씩은, 숫자로 치면 한 번씩은.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아주 불편한 사실이죠. 이 사실을 놓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를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반일 종족주의자들은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만 얘기하지 마. 한국이 더 했잖아. 한국 했잖아. 자, 이건 한국이 더 했다는 것도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이거 꼭꼭 숨기고 감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실적표, 자랑스럽게. 우리가 고생하는 병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줬어. 실적표에 들어있어요. 공식 전사에. 참 창피한 노릇이죠. 근데 자, 이걸 어떻게 볼 것입니까? 한국 사람이 더 했어. 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자, 제가 학생들한테 흔히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자, 다운표를 보십시오. 일본 놈들이 조선 여자를 끌고 와서 이런 짓을 했다. 나쁜 짓이죠. 근데 이렇게 다운표만 치면, 자, 그럼 순수 민족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분노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러면은 일본 놈들이 일본 여자를 끌고 와서 이런 짓을 한 거는 나쁜 짓이 아니에요. 조선 놈들이 조선 여자를 끌고 와서 이런 짓을 했으면 나쁜 짓이 아니에요. 나쁜 짓이죠. 거꾸로 조선 놈들이 일본 여자를 끌고 와서 이런 짓을 했으면 이건 나쁜 짓이 아니에요. 이게 보편성입니다. 우리가 주장해야 하는 건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볼 때 민족적 관점이 중요하긴 하지만 민족적 관점만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 관점. 인권의 문제, 평화의 문제.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우리가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분노한다면 그게 종족주의인데 그렇게 몰고 가는 게 반일 종족주의자죠. 그거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전광서 선생의 표현을 한 게 혐한 종족주의라고 한 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반일 종족주의자라고 부르는 그들이 혐한 종족주의예요.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반대하는 게 우리가 이것을 감추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감추고 있어요. 이 사실을 일본에서 논문으로 발표한 게 김기옥 선생이에요. 저하고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죠. 지금 요새는 아니지만 같이 해왔죠. 지금도 제일 친한 동료인데 실은 진보학교에서 이런 걸 발굴해서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춘 게 아니에요. 저도 강연에서 얘기해왔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여기가 그렇게 찬양하는 박정희가 했었던 미군 위안부도 얘기하잖아요. 미군 위안부 문제도 우리가 비판을 해왔고, 이것을 바라볼 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래서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종족 문제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도 했으니까 뭐 얘기하지 말라. 그 따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더 했다. 뭐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만 기생제도 뭐 거기서부터 이어졌는 게 같다 하는데 웃기는 얘기죠. 군국주의의 개입을 봐야죠. 성차별 그거는 전 세계 모두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일본 군국주의가 더해졌을 때 어떤 괴물이 나왔나. 그리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했을 때 어떤 흉악한 일이 벌어지는가의 산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제청산을 부르짖었는데 일제청산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대한민국 군을 운영했어요. 그러더니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 군을 그대로 쓴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실적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일본 군국주의만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거죠. 박정희식 군국주의도, 전두환식 군국주의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전에 토착일고 백년사나 일본 보수의 그 관계 설명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들이 다 그렇게 한 식구였어. 민족을 떠나서, 종족을 떠나서, 그들은 한 식구였어요. 그 식구를 반대하는 거지 우리가 일본 사람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영철 선생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래서 제발 종족주의를 뛰어넘읍시다. 우리 종족주의자 아니에요. 우리를 종족주의라고 부르는 당신들이 종족주의자 같아요. 자, 안타깝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이 사진 밑에 처녀회예요. 처녀회. 도안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화순인지 강진인지 도안면이 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평창에도 있더라고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뒷줄에 있는 사람들은 처녀라고 불러도 뭐 다 큰 처자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 앞줄 아이들 왜 이렇게 관리했겠습니까? 이들을 처녀회라는 이름하에. 기가 막힌 겁니다.